오늘도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큰 코를 다친 그분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집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정말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에요. 1980년대에 지어졌다고 하니 건물의 나이가 40년도 더 됐죠. 정말 허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기에 사람이 살아도 되나 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아무래도 집이 오래되었다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대문부터가 문제예요. 녹이 슬어서 열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비가 오면 더 심해져요. 어떤 날은 힘을 잔뜩 줘야 겨우 열 수 있을 정도죠. 담벼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요. 봄마다 아버지가 시멘트로 메우시지만 겨울이 지나면 또 금이 가곤 해요. 현관 앞 타일도 여러 곳이 깨져 있어요. 80년대에 유행했다는 하늘색 타일인데 지금은 색이 바래서 흐릿한 회색이 되어버렸죠. 현관문을 열면 나무 계단이 나오는데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죠. 집 안으로 들어가면 벽지는 곳곳이 해가 바래서 누렇게 변했고 천장에는 비가 새서 생긴 얼룩이 여기저기 있어요. 방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서 겨울이면 한기가 스며들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커튼이 흔들리고 방 안에서도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할 정도예요. 여름에는 또 반대로 찜통이 되죠. 화장실도 수도꼭지는 항상 똑똑 물이 떨어지고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어요. 어머니는 그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화분에 주시거나 청소할 때 쓰세요. 물 한 방울도 아껴야 한다면서요. 부엌의 싱크대는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거실의 소파는 제가 5살쯤 되었을 때 바꾼 거라고 해요. 천이 군데군데 달아서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직 쓸만하다면서 버리지 않으세요. 식탁도 다리가 살짝 흔들리는데 아빠가 밑에 종이를 받쳐놓고 그대로 쓰고 계세요. 제 방의 책상은 중학교 때부터 쓰던 건데 서랍이 잘 안 열리고 상판도 울퉁불퉁해요. 침대도 없어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요. 어릴 때는 이 모든 게 정말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게 두려웠죠. 우리 집을 보면 가난하다고 생각할까 봐요. 실제로 초등학교 때는 몇몇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고 간 뒤로 저를 멀리하기도 했어요. 화장실 가려면 휴지를 아껴 쓰라는 메모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친구들이 키득거렸던 일, 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걸 보고 놀래던 표정들. 그때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었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의 엄청난 절약 정신 때문이에요. 엄마는 정말 검소하신 분이에요. 휴지 한 장도 아끼시고 물 한 방울도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비닐봉지는 꼭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다시 쓰시고 음식도 절대 남기지 않게 하세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낡은 집에서 사는 걸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며 늘 절약을 강조하시죠. 하지만 이런 우리 집은 사실 가난함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돈이 많으세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사실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돈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검소한 엄마와 아빠 때문이겠지만 저한테는 워낙 당연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예금 통장들. 거기에 적힌 숫자들을 보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우리 집이 가진 재산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지주셨대요. 이 일대의 땅을 조금씩 사 모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땅이 엄청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 2채, 단독주택 부지 3곳, 고급 빌라 1채, 그리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수십만 평의 땅. 이게 다 우리 집 재산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 개의 통장에 예금된 현금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부모님은 그중 일부 땅을 매각해서 새로운 건물들을 지으셨는데 그게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총 4채의 건물에서 매달 엄청난 월세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산 이유가 있단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낭비하며 살면 그 돈은 금방 바닥이 나. 할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거야. 게다가 엄마의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바로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한정식당이지만 사실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고급 한정식당이에요. 예약이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늘 성업 중이죠. 엄마는 원래 요리 실력이 뛰어나셨어요. 시집 오기 전부터 이미 요리로 유명하셨대요. 결혼하고 나서도 취미로 요리를 계속하시다가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 수준이었는데 엄마의 타고난 손맛 때문에 손님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손님이 늘어나면서 한정식 전문점으로 바꾸셨는데 그때부터 정말 대박이 났대요. 예약제로 운영하는데도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다 찰 정도예요. 한 상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코스 요리를 내는데도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린대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을 보러 가세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다니시죠. 식당 재료를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급 식자재를 쓰시면서도 항상 가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세요. 장사는 원가를 전략해야 남는 거야.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결국 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그러면 오래 못 가. 품질 좋은 걸 저렴하게 사서 정성껏 요리해야 장사가 오래 갈 수 있어. 우리 집 차도 그래요. 20년도 더 된 구형 소나타인데 그마저도 부모님은 거의 타지 않으세요.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죠. 차 타면 기름값이 아깝다면서요. 한 번은 제가 새 차를 사자고 했더니 아빠가 이러시더라고요. 차는 이동 수단일 뿐이야. 낡았어도 가는 데만 가면 되는 거지. 새 차 살 돈으로 부동산이나 더 사두는 게 현명한 거야. 옷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시장에서 주로 옷을 사세요. 그것도 제일 싼 걸로요. 아버지는 양복도 10년 넘게 같은 걸 입고 다니세요. 구두도 밑창이 다르면 새로 사지 않고 수선해서 신으시죠. 이런 생활이 몸에 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검소한 습관이 들었어요. 용돈을 받으면 항상 절반 이상은 저축하고 옷이나 가방을 살 때도 꼭 필요한 것만 사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닐 때도 저는 세일 기간에 산 실용적인 가방을 들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너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가치관이니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를 처음 만난 건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대학 동기인 지영이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영이의 말로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첫 만남에서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을 반짝였고 제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그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늘 배우려는 자세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라는데도 그런 내용은 제가 지영이를 통해 전해 들은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더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면 항상 제 취향을 먼저 물어봐주고 영화를 볼 때도 제가 보고 싶은 걸 먼저 선택하게 해줬죠. 약속 시간도 늘 정확했고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왔어요. 한 번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온 적도 있었어요. 모양은 조금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이 너무 예뻤죠. 처음 해본 거라며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튜브 보면서 3번이나 실패하고 겨우 성공한 거였대요. 주말이면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카페에 앉아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죠. 그는 미래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고,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죠. 1년쯤 지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그와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동안 알게 된 그의 모습을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하셨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셨고 아빠는 늘 타시던 20년 된 차를 몰고 오셨죠. 저는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이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에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과 비슷한 가격대의 음식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그러셨으니까요. 굳이 우리가 가진 걸 드러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도착하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탄 차를 보시고는 얼굴이 확 구겨지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예요? 차가 저게 뭐예요? 저걸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게 굴러가나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옷도 그렇고 아니 상견례 날 이렇게 성의 없이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의 옷차림과 차를 지적하셨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어머니, 라고 작게 말했지만 시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집은 어디 사세요?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혼수는요? 엄마가 강북에 살고 있다고 하자 시어머님은 더 기가 막히신 듯 했어요. 강북이요? 게다가 그 나이 먹도록 차도 못 바꾸고 아니 그래가지고 혼수나 제대로 해오겠어요. 웬만해야지 정말 기가 차네. 이렇게 가난한 집안하고는 도저히 사돈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신부감이 있을 거예요. 수준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집에서 자란 애하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마음 아픈 건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저희 가족을 한마디도 변호하지 못했죠.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일주일 뒤에야 만나자는 연락이 왔죠. 카페에서 만난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어머니를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 고집이 너무 세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는 저희 가족을 한마디도 변호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니요. 설득은 해보기는 한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신부 잘 만나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올 때 그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나왔어요. 이별 후의 시간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붙잡고 울었죠. 2년 가까이 함께했던 추억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회사에 가도 집중이 안 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그의 집안이 우리 가족을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깎아내린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했죠.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얘야, 이런 일로 우는 내가 더 안타깝구나. 내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마음을 추스르려고 엄마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죠. 주방 보조도 하고 홀서빙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을 찾아갔죠.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바쁜 저녁 시간이었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날은 특별히 VIP 손님들이 많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전 시어머님이었어요. 지인 한 분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깨끗하니 좋네요. 그때 옆에 계시던 지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한정식 집이에요. 예약 없이는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인데 제가 어렵게 자리 잡았어요. 3개월 전부터 예약했다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는 엄마를 보고는 아래 위로 훑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제를 알아야지. 여기가 얼마나 비싼 데인 줄 알고 그쪽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엄마를 보고 지인분이 벌떡 일어나시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난번 건물 일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뵙네요. 엄마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인사를 하셨어요. 아, 이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 이번에도 건물 세입자 구하실 때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지난번처럼 좋은 세입자 구해드릴게요. 강남 쪽 새 건물도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데 저희가 관리해드릴까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인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요즘 강남에 사모님 같은 건물주 찾기 힘들어요. 다들 욕심만 부리고 세입자 관리도 안 하는데 사모님은 달라요.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건물이 4채나 있으시면서도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시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네, 내 채요. 네, 맞아요. 사모님 건물이 4채잖아요. 이 식당도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지인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그나저나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도 겸손하시고 검소하게 사시고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조금만 돈 있어도 허세 부리고 사치 부리는데. 잠깐만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식당도. 아, 이 식당요? 당연히 사모님 거죠.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집인데, 아, 혹시 처음 오셨어요? 예약도 3개월 기다려야 하고 한 상에 30만 원이 넘는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작년에 강남 한복판에 새로 지으신 그 빌딩 요즘 임대료가 장난 아니라면서요. 1층 테넌트만 해도 월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다고. 지인분의 말씀이 계속될 때마다 시어머님의 안색이 창백해져 갔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게다가 땅도 많으시잖아요. 개발 예정지에만 수십만 평 요즘 같은 때에 현금도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다고. 근데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도 검소하게 사시니까 다들 더 존경하시는 거죠. 시어머님은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손수건을 꺼내 식은 땀을 닦으시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죠. 엄마는 평소처럼 겸손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과찬이세요. 그저 검소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음식 주문하셨나요? 제가 직접 엄선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고 사모님, 어쩜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분들 같으면 벌써 자식들 외제차 사주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계실 텐데. 순간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좀. 말도 제대로 못 마치시고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가셨어요. 지인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어머, 저분 왜 저러시지? 얼굴색이 안 좋으시네. 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죠.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란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야말로 진정한 부자였던 거예요. 돈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이 부자인 사람. 다음 날부터 시어머님의 집착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남자친구 집으로 달려가셔서 어떻게 그런 집안을 놓칠 수 있니? 라며 난리가 나셨대요. 급하게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저희 집 연락처를 수소문하시고 정말 별별 시도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하지만 전 이미 그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한 뒤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고급 수입차가 한 대 섰는데 거기서 시어머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계셨죠. 하지만 저희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시다가 결국 그냥 돌아가셨어요. 식당에도 거의 매일같이 오셨어요. 예약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대기하셨대요. 지배인님 말씀으로는 날마다 이번에야말로 사모님께 사과드려야 한다면서 기다리셨다고 해요. 급기야 어느 날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저희 어머니의 지인들을 수소문하신 끝에 모임에까지 찾아오셨대요. 제가 눈이 멀었었네요. 그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님은 저희 어머니의 한정식당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그 흔한 고급 한정식집 사장님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딸이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님의 노력은 계속됐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저를 지키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더더욱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소중한 걸 배웠거든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처럼 겸손하고 검소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도요. 이 파혼은 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하늘이 절 도운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보셨다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